네, 지금 8시 정각 돼서요. 저희 이제 설명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되게 마음이 편안한 설명회인데 대부분 이제 또 어머님들께서 저도 아는 얼굴이고 알아봐 주셔서 되게 편한 마음인데 제가 이제 시작할 때랑 끝날 때만 이렇게 인사드릴 건데요. 되게 고3 친구들 실력에 상관없이 전략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왜냐면 지금 고기 먹고 오는 길인데 누구랑 먹었냐면 지금 와보고등학교 3학년 친구도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 이게 되게 다 천차만별인데 한 친구는 고대부터 슬퍼하고 있는데 수능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정시로 서울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인데 고대 제발 떨어지라고 기도까지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붙었다. 예.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뭐 정말 이 천상계로 잘하는 친구는 뭐 서울대, 한양대, 의대 면접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무슨 경우도 있었냐면 뭐 한양대 공대 떨어지고 서울대 공대 붙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서 뭐 사실 지균이냐 기균이냐에 따라 다르고 뭐 농어촌이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와부고 기준 한 내신 한 2등급 초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수시 6장을 아예 안 쓰고 본인은 정시 자신 있다 해놓고 요번에 서울대 원서 쓸 정도가 된 친구도 있고 그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죽어라 내신만 했고 자기는 아예 수능 공부는 안 했어. 근데 뭐 학생부 떨어졌고 최저 못 맞추게 돼서 그런 좀 아쉬운 경우도 있고요. 이게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마다 좀 최대한 좋은 전략은 무엇일까? 오늘 최동선 소장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농어촌 관련해서도 사실 물론 뭐 아폴론 교육에서 상담하고 계시는데 서울 친구들 많이 보는데요. 요 동네에 대해서 잘 아는 이 입시 전문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 동네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을 좀 모시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올해까지는 고3 친구들을 수업을 했는데 이게 고3이랑 내신을 병행하는 선생들이 참 그 안타까운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힘주면 이게 제가 이제 뭐 수업을 못했다 이 얘기는 아닌데요. 여기에 힘주면 여기에 더 할 수 있었는데 좀 미안하다. 여기에 힘주면 여기에 좀 더 할 수 있는데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해서 아예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해주는 게 맞다라는 그래야 이제 기회비용 없이 좀 아이들에게 수업을 수월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사실 저는 이제 원장으로서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우리 학원이 만약에 이유를 최대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지금 내신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이 수능을 공부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덜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좀 고민하는 기로의 순간에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생각의 결론이 그래도 우리 수능을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에게 맡기자. 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이제 모시게 된 새 선생님께서 앞으로 수능반에서 학생이 정시를 목표로 하든 수시를 목표로 하든 어쨌든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해서 수능 전문반을 개강하게 되면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최동선 소장님께서 나와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짜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실 거고 그 이후로 과목별 선생님이 수학, 국어, 영어 순서로 나와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언을 하는 자리로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상하는 건 10시 정도에 마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네, 앞으로 좋은 내용 담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된답니다. 네. 아, 제가 밖에 있어서 못 들었는데 제 소개를 하시던가요? 다시 해야 되죠? 맞습니다. 아, 일단은 조금 이제 뭐 잘린 거 있는데 예비 고3 수능 전략 한 열흘 됐죠, 올해 수능. 예, 한 열흘 전에 됐는데 지금 거의 오늘 예비 고3 학부모님들이시죠, 고2 학부모님들이신데
제가 이틀 전에는 다른 학원에서 정시 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3 학부모님들 수능을 친 고3 학부모님도 오신 거예요.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 오늘은 그래도 표정이 한결 좋으시네. 예. 1년 후에도 표정이 계속 이 밝은 표정 유지하시도록 오늘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이제 그 대전에 온율학원 또 본원이 있어서 가서 예비고3 설명해 하셨는데 뭐 열정이 넘치시고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집중하셨는데 일단 제가 정시 전략 설명회가 아니라 이제 수능 전략 설명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택지에 따라서 이미 뭐 정시 파이터로 선언한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시까지 플랜 B를 짜기에 이제 1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다.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국영수 중심으로 이제 과목별 수업을 해주신 데 더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또 진로에 따라서 강점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올해 수능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뭐 깊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점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프로필은 이렇고요. 지금 요거는 수능을 치르기 전에 대치 아폴론에서 이제 같이 정시 컨설팅을 하는 소장님들과 찍었는데 이게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라이브 설명회를 한 다음에 이걸 찍었는데 그만큼 관심도들이 되게 높으시고 질문도 하시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저 사람이 어떻게 떠들었나 한번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보시고요. 요렇게 오늘은 좀 진행을 할 건데 다른 곳의 예비 고3 설명회랑은 다르게 이제 요거 하나 붙었죠. 농어촌 수시 정시 이제 여기서도 와보거나 독서고를 중심으로 농어촌 또는 고른 기회 자격을 수시 때나 정시 때나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 마법의 카드냐, 얼마나 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냐도 객관적으로 알고 준비를 하시면 혹시 아이들이 이제 좀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믿고 아이들이 해이해진 친구들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사실 이제 고른 기회나 특별 전형을 쓸 수 있는 친구들 1학년, 2학년 때 상담을 하면 너 이 자격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한 다음에 나중에 수시 상담할 때 그럼 이거를 한 등급, 두 등급 대학 레벨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선생님이 판단해 줄게. 근데 그거 하나 믿고 대학 어디든지 가겠지 그 생각 절대 버려. 항상 강조하거든요.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뭐 농어촌으로 인서울 못하겠어. 이거 절대 안 되십니다. 그 부분 또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오늘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2026 뭐 수능 분석 대비 방안에서 딴 것보다 올해 이제 뭐 황금 돼지띠에다 그래서 뭐 애들 엄청 늘었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정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수시 모집 인원은 정해졌는데 애들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서 떨어진 애들이 또 정시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게 2027년 우리 애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원이 지금 넘쳤잖아요. 넘치면 다음 그릇으로 가는 거예요. 내년으로 밀리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반수와 재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요 페이지에서 핵심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 항상 제가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예비 고3들 상담을 하게 되면 거의 10중 8구 물어보시는 게 이과 친구들이 사탐 뭐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탐을 할까요가 아니고요. 사탐 뭐 할까요로 질문을 해요. 이과 친구들이. 그거 이따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탐만 2개 한 친구들의 비율은 별로 안 바뀌었는데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비율이 3배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정적인 이유는 대학별로 뭐 서울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고려대도 그렇고 이제 풀어버린 거죠. 이거예요. 너희가 사탐으로 수능을 쳤어도 공대 쓸 수 있어. 그러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탐으로 친 애들이 공대로 오겠다 하면 우리가 좀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겠어? 가산점이라는 걸 붙였고 고대도 이제 작년에는 이과 과탐 필수 응시였다 그걸 없애는 대신에 또 과탐 가산점이라는 걸 붙였고 근데 이 가산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좀 아시면 무조건 그거를 겁낼 필요도 없고 무조건 가산점 받으면 엄청나게 이득이다. 또 과탐만 고집해야 되는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수능은 어땠을까요? 뭐 이제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보시면서 뭐 어려웠대. 근데 영역별로 과목별로 좀 다릅니다. 예,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요. 자, 24년도 수능이 불수능이었어요. 국어 수학이 아주 그냥 불불수능이었어요. 작년이 평이했어요. 올해가 어려웠네? 그럼 내년은 모르죠. 그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평가원장도 난이도를 조절을 못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못 먹고 살아요. 예측이 가능한데 입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난이도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또 하나 쉽든 어렵든 문제가 있어요. 수능 시험이 쉬우면 입시가 쉬워질까요? 아닙니다. 인원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표준 점수로 정시 수능 계산하는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원이 있는데 만약에 난이도가 높아가면 표점이라는 개념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다다다다다닥 표점에 많이 이렇게 동점자가 적게 형성이 되는데 쉽잖아요. 동점자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25년 작년에 정시가 정말 헬파티였어요. 그러니까 내 점수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동점자들이 많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특히 국어부터 해서 시험이 쉽잖아요. 하나 삐끗하면 100분위가 쫙쫙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혹시 적당히 쉬운 문제, 적당히 평가원 기출만 돌리다가 뭐 시험 평이하게 나오면 그렇게 안이하게 갈 부분은 아니고 조금은 까다로운 어떤 뭐 중킬러, 킬러 문항이라든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 같은 것들도 조금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시기인데 요 겨울방학이고 변곡점이 될 거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는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이 작년 2025 수능 컷입니다. 원점수 컷이에요. 1등급, 2등급 요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 올해 국어는 어려웠나 쉬웠나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언매 기준 요건 업체들의 이제 가채점이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작년에 언매 1등급을 받으려면 92점 받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언매가 85, 85, 85, 85, 85네 올해는. 그럼 올해 국어는 어려웠다 쉬웠다? 겁나 어려운 거죠. 똑같은 1등급을 맞는데 세 문제가 더 틀려도 되는 거였어요. 올해는. 특히 국어 1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열팽창계수 이런 거 나와갖고 아주 애들 뇌들이 팽창할 지경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근데 웃긴 게 아이들의 문해력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평가원의 어떤 지문 선택이나 난이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냐 마냐를 수학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어가 결정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의대 정도 갈 정도면 수학은 고인물들이 많거든요. 1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1% 만점 받는 애들도 많아. 근데 국어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어려웠고 뭐 화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과목 선생님들이 더 디테일한 팁들을 전해주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뭘 깔고 가냐면 뭐 비교과 세특이니 뭐 이런 전략도 다 중요한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학습 역량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과목별 학습법에 대해서 되게 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거 특히 고3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기도 힘들고 전략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밀고 갈지도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국어 과목의 특징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답찾기 금지라고 붙이고 편식 금지라고 붙였는데 편식 금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문학에서 이런 유형 나오면 내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건데 특히 뭐 문과 친구들은 자연 공학 나오고 이과 친구들은 예술 뭐 인문 철학 금융 나오면 환장을 하거든요. 근데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풀긴 풀어야 되니까 뭐 한다? 답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기 지문에 나오는 걸 온전히 구조화해서 완벽히 이해해갖고 선지가 이렇게 덫을 놨을 때 2번보단 3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다 찾아내고 그걸 완벽히 납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꼴 보기도 싫은 지문, 이해도 안 되는 지문 빨리빨리 하고 일단 답 체크하고 맞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니까 기출문제 풀세트로 풀고 하는데 모의고사 볼 때마다 등급이 안 올라.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답찾기 하지 말고 지금 네가 저기 수능이 아닌데 왜 그걸 빨리 찍고 넘어가려고 그래. 완벽히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선생님들한테 질문해. 선생님들이 그러라고 있는 분들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다양한 지문에 접근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에는 아직 남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어땠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적 중심으로 볼게요. 작년에 88인데 87, 87, 86, 뭐 87 이랬으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어려워졌다 느낌인데 요거는 이제 평균의 오류가 있어요. 왜? 수학 1등급을 받는 친구가 87, 86 나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4점짜리를 3개 틀리든 2개 틀리든 해야지. 1등급 맞는 애들이 3점짜리, 2점짜리 틀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아마 수렴이 될 것 같아요. 최종 컷 나오면. 그래서 수학은 큰 변화 없었는데 확통 한번 보실까요? 문과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과 친구들도 확통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94점이었어요. 작년에는 91, 89, 91. 그러면 작년 컷이고 저기 올해 컷이잖아요. 확통은 어려웠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혹시 이제 확통런을 생각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미적분과의 표점 차 많이 날까 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올해처럼 확통이 어렵게 나오면 표점 차는 줄어들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확통에서 조금 최대한 몇 문제라도 더 맞추는 친구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거든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원, 수투, 미적 또는 확통 선택 과목 있잖아요. 만약에 미적분을 둘 다 8문제 다 맞춘 애들은 전체 표점이 똑같을까요? 절대 아니죠. 수원, 수투 점수에 따라서 조정 원점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는 뭐다? 수원, 수투 복습 필수입니다. 와보고는 이미 미적 끝났죠.
그러니까 요거 하기 좋아. 근데 독서는 미적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수원수도 최소한 수원 복습해줘야 돼요. 애들 다 까먹었어. 삼각함수인지 사각함수인지 기억도 안 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요번 겨울방학에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뭐다? 3월, 4월 모의고사 때부터 본인이 의미 있는 등급들이 나오니까 체크가 가능한데 아이고 고3 가서 하지 하면은 마지막에 내신 챙겨야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생기부 챙겨야 되는 친구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번 겨울방학 때 좀 그 약한 유형이나 단원들 그런 것도 좀 챙겨라. 자, 이제 사탐, 과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저거 말씀드릴게요. 이과 친구들이 이과 중에 성적이 안 좋거나 바닥인 애들이 사탐을 선택한다? 아닙니다. 물론 서울대 정도 쓸 친구들은 안 선택하긴 하는데 상위권 친구들도 사탐을 선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회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물화생지 중에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학습량이나 학습 난이도 측면에서. 본인이 내신에서 이미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탐을 보니까 내가 그리고 통합사회를 했어. 어쨌든 이 친구들이 좀 약한 수준이긴 하지만 통사 베이스가 있는데 저는 그래 상담할 때 통사 내신이 좋았던 이과 친구들은 사탐 더 긍정적으로 저기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던 친구들 중에 가장 빨리 이게 그 사탐으로 넘어갔는데 빨리 성적 올린 친구는 이과 친구인데 한 달 동안 빡세게 해서 사문 1등급 만들었어요. 노베이스인데 하는 말이 아유 과학에 비하니까 할만한데요, 쉬운데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만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과 친구들이 사탐을 선택할 때 최소한 몇 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3등급만 맞아도 된다고 사탐 넘어간 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최악의 2등급이에요. 그럼 그 정도로 올릴 때까지 학습량 측면에서 과탐을 1, 2등급 맞기 위한 학습량과 시간과 사탐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탐을 가기로 결정했다면요. 저는 빠르게 결정하고 겨울방학 때 끝을 봐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제일 안 좋은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인 줄 아세요? 애들이 100% 확신 안 들죠. 본인들이 사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겁은 나잖아. 근데 또 과탐을 하니까 화학은 안 된다 하고 물리는 어렵고 생명은 유전 때문에 미치겠고 오만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서 100%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100% 안전빵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가능성이 있고 네가 여기 이제 시간을 투자했을 때 가장 빨리 올릴 가능성이 있는 과목을 빨리 픽해서 겨울방학 때 끝을 봐야 돼요. 탐구는. 탐구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걸 가장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N수생들입니다. 얘들이 피를 보낸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중심으로 하겠죠. 그래서 탐구가 미뤄졌는데 나중에 탐구 선택도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이것도 쳐보고 응시만 하다가 육모 때까지 결정 못한 애들이 최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두 과목 다 요번 기말고사 마치고 어느 정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겨울방학 때 끝내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사탐이든 과탐이든 하나라도 정해갖고 그거는 겨울방학 때 끝내라. 왜? 우리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시에서 수능 최저라는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전형이 한 개 상위 한 개 영역을 보기 때문에 그거라도 먼저 맞춰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결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과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과탐 하나 사탐 하나도 되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물화생지 중에 그래도 하나 정도 내신도 좋았고 적성에 맞는 게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서울대는 당연히 이제 뭐 공대나 의대 쓰려면 이제 물원화원 필수긴 한데 물화 필수긴 한데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현상. 화학은 절대 안 돼.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자, 작년 화학 1등급 컷이 50점입니다. 이거 쉬웠다는 얘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엄청 쉬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화학을 잘하고 화학을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이렇게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 피를 보는 겁니다. 표점이 박살이 나 있잖아요. 나는 화학을 되게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퍼지고 올해는 일본어보다 더 응시자 수가 줄어든 거야. 계산할 건 겁나 많은데 웃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모의고사에서 화학이 등급이 잘 나온 애들이 갈등을 하는 거야. 자신은 있는데 쫄리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어땠을까요? 46, 46, 47, 46. 어려웠네. 작년보다는 어려웠네. 물리는 어땠을까요? 물리도 48점인데 올해 떨어졌네. 어려웠어요. 자, 그다음에 생명도 작년에 45였는데 조금 떨어져서 좀 작년에도 어려웠지만 올해는 좀 더 어려웠어. 그런데 제일 만만하게 제일 많이 응시하는 지구과학이 44에서 올해 지구과학이 쉬웠습니다. 지구과학 선택한 애들은 표점에서 올해 손해를 보겠죠. 이 표점이라는 게 정시에서 어떤 관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에 물리랑 화학이랑 물리가 제일 쉬웠잖아요. 작년에 제가 대치동에서 상담한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한 명은 저한테 상담받고 한 명은 옆에 딴 데 상담받는 친구인데 둘 다 수능에서 딱 한 문제씩만 틀린 애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외대부고 출신인데 물리 원에서만 하나 틀렸어요. 왜? 서울대 의대 쓰려고 일부러 물리 응시한 거였어. 하나 틀렸는데 하필 작년에 표점이 엉망됐네. 데미지가 훨씬 커지죠. 한 녀석은 또 하필 옆에서 받는 친구는 한 문제 틀렸는데 화학을 또 틀렸네. 그러니까 의대를 쓰는 친구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서울대 때문에 물리 또는 화학을 써야 되는데 이게 딴 의대 정시 지원할 때 또 이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둘 다 서울대 의대를 떨어졌어요. 작년에. 올해 같으면 붙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쉬워질지 어려워질지 장담을 못 한다니까. 네. 사탐도 마찬가지예요. 사탐이 올해 생륜을 씌웠어요. 사탐은 큰 변화 없어. 사문도 그냥 그랬는데 다만 이과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문이 자기들은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문으로 옮긴 건 좋은데 내신에서 이미 한 바퀴 한 친구들과 문과 상위권 사문을 딥하게 판 친구들에 비해서 이 친구들은 피상적으로 기출 위로 돌리니까 모의고사는 적당하게 나오는데 N수생들 들어오니까 그리고 깊이 있게 조금 몇 문제 넣으니까 조금 떨어진 거야 애들이. 그래서 사탐으로 돌릴 거면 조금 제대로 공부하자. 그리고 가산점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과탐 2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그래도 가산점이 있으니까 낫지 않을까?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다르니까요. 자, 경희대의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희대는 특이한 학교입니다. 퍼센트가 아니고요. 변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탐이 과목이 8개잖아요. 2과목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난이도가 과목별로 다르니까 사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아이 실력과 상관없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화학 예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 대학들이 조금 너무 쉬웠다 그러면 조금 표점 올려주고 너무 어려우면 표점 낮춰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갖고 응시하는 건데 경희대는 그 자료에다가 과탐을 응시하면 4점을 더해 줄게라고 선언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3%, 뭐 많이 주면 5%거든요. 그럼 이게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 자, 보시면 경희대 전자공학과에 합격할 만한 점수 컷이 요 정도입니다. 560점 내외예요. 자, 근데 여기 세 A, B, C 학생의 상황을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다 똑같죠. 맞나요? 국영수는 딱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세 학생 100부디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딱 고정값으로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놔두고 탐구만 변화를 시켜봤어. 맨 위에 어떤 애? 과탐 2개 응시한 애. 중간에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애. 맨 밑에 사탐 2개 한 애잖아요. 자, 그럼 보시면 요 비슷한 합격선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 맨 위의 친구는 40점, 42점만 맞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탐을 하나 한 친구는 44, 40이니까 요거는 같은데 요게 4점 차이 나니까 탐구에서 2점짜리 두 문제를 더 맞춰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사탐 2개 안에는 할 말이 없죠. 사탐 2개는 44, 47이니까 얘에 비해서는 몇 점 차이 나는 거예요? 9점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2점짜리 2점짜리 3개에 3점짜리 하니까 4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탐 가산점의 위력은 어디가 제일 크다? 경희대가 제일 큰 학교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경희대는 그나마 있던 사탐 가산점을 올해 없애면서 과탐 가산점을 이렇게 추가했거든요. 그럼 어떤 친구들이 지원하면 좋다? 내가 이과인데 과탐을 응시했는데 경희대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해서 서울 캠퍼스로 오겠다 하는 애들이 최고로 경희대에서 좋습니다. 과탐 가산점 풍부히 받고 사탐 가산점 없으니까 문과 넘어와도 손해볼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내년에 아셔도 되는 건데 가산점의 위력은 이 정도인데 단 그러면 보통 변표에서 한 65점에서 70점 정도 줘요. 그러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 만약에 65점을 받은 친구는 4점을 더해주니까 69점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대학들이 고려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3% 준단 말이에요. 그럼 65점에 3% 그러면 2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정도 한 친구들은요 충분히 국영수나 사탐으로 얼마든지 그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사탐론도 진지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사탐 하나 선택해서 학습 하나 빨리 끝내고 남는 시간 어디다가 써? 남는 시간 게임하면 큰일 나고 남는 시간 국어 수학 해야지. 국영수 해야죠. 왜? 영어 올해 말에 무엇합니까? 영어는 아마 이제 최종 나와야 되겠지만 역대 4% 미만이 될 수도 있다. 가채점 결과.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 1등급이 4%인데 어떻게 절대평가를 저 수준으로 만들어 놓냐고 막 지금 난리인데 저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영어 지문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저게 이제 상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만만하게 보는 게 영어 과목이에요. 첫 번째, 절대평가.
그리고 이제 지금 3, 6, 9, 10 또 뭐 3월, 4월 모의고사 때 계속 1등급 받던 친구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손 놓는 게 영어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수능 영어 2등급 받은 친구 중에 88, 89점이 제일 많아요.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무조건 1등급을 받아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뭐야 2등급이 불안한 친구들은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아도 충분한데 모의고사에서 항상 1등급을 받던 친구들이 그 영어를 꾸준히 하던 흐름을 깨져갖고 그게 2등급이 나오는 순간 특히 올해처럼 영어 난이도가 올라가서 1등급 퍼센트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에서 2등급을 받으면 데미지가 훨씬 커지는 거죠. 영어는 제가 봤을 땐 쉬워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1등급 받으면 연세대 가고 2등급 받으면 고려대밖에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027 대입 수시 얘기를 조금 핵심 포인트를 좀 할 텐데요. 그 전에 올해 2026년도 어땠는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금 돼지띠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것 때문에 다들 쫄았어요. 학교 선생님도 낮춰내야 돼. 유튜브에서도 큰일 난다. 아주 그냥 입결 경쟁률 폭발할 것이다. 근데 전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 여기 이제 독서고 와보고 유형했을 텐데 보통 농어촌 얘기는 아니고 교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반고는 일단 6개 수시를 쓸 때 안정적인 교과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단 이 지역의 특성상 와보고 동화고는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독서고랑 와보고는 조금 수시 지원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작년에 교과 전형 주요 대학 경쟁률이 다 낮아졌어요. 말이 안 되죠. 재학생 수가 10% 이상 늘었으면 경쟁률이 교과 경쟁률이 올라가야 되잖아. 왜 이렇게 됐냐? 재학생 늘었다고 겁나서 그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 맞출 수 있을까 겁나서 이것 때문에 극단적 안정지원 성향이라서 의대 경쟁률조차 낮아졌습니다. 의대는 증원됐다가 복원됐으니까 인원이 쪼그라들면 경쟁률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경쟁률 낮아서 2027년은 어떻게 될까 고민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지금 2027년 입시를 치르는 고2들은요. 마지막 9등급제 학생들이고 마지막 선택형 수능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1들만 불확실성이 크고 지금 고1들만 걱정하시지만 저는 고2들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과든 학종이든 반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불리하진 않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미 대학들이 2028 대입에 대해서 예고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9등급제일 때는 이런 친구들 많았거든요. 내가 내신 등급은 잘 관리를 했어. 예를 들어서 뭐 독서고나 이런 데서 관리를 했는데 아깝게 현역 때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애들 있잖아요. 좀 센 학교들, 뭐 고려대나 이런 데.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내년에 수능만 조금 더 공부해서 최저를 맞추면 그 내신 갖고 한 해를 더 써먹을 수 있어요. 내신이 깡패니까 내신 갖고.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은 내신 관리를 잘했는데 내가 아깝게 최저를 못 맞춰서 내년에 다시 한번 교과를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대학들이 아니 9등급제랑 5등급제는 같이 교과에 못 섞어. 졸업생 안녕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수, 재수, 교과가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수시 쓸 때 어떤 거? 무조건 올해 교과든 뭐든 수시에서 붙어야 돼. 원하는 데 붙어야 돼. 그러면 또 안정지원 나올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해 애들이 넘쳤기 때문에 반수생 늘어날 거예요. 재수생은 늘어날 거야. 이게 또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 지원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래서 재학생은 1차적으로 N수생들이 늘거나 반수생들이 늘어나는 거 감안해서 일단은 학생부 전형 그게 뭐 교과가 됐든 학종이 됐든 뭐 논술은 워낙 좀 저 꿈의 그 전형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자 수시에서는 이제 근데 4번이 중요합니다. 27년도부터요. 그러니까 27년도가 대학들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처음으로 바뀌는 28 대입을 치르기 전에 약간 예고편을 만들 수 있는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서 얘들이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왜?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를 심지어 학종에서도 강화하고 정시에서는 수능 100이 아니라 뭘 본다? 생기부 갖고 와, 내신 갖고 와, 정성평가를 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서울대만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서울대만 시작하다가 이제는 연세대는 올해부터 살짝 많지는 않지만 고려대는 교과 우수자 아니면 일반 전형 선택할 수 있고 한양대 10% 정성평가, 시립대도 정성평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년도부터는 수시와 정시의 거의 통합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자퇴하면 안 됩니다. 정시 파이터 가는 건 좋은데 자퇴하면 상위권 대학 수능 잘 나와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5번을 강조하고 싶은 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은 이 수능이요. 내신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다. 저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 와보거나 내신 따기 힘든 학교일 수도 있고 뭐 독서고 같은 데서 1학년 때 좀 놀다가 늦게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차피 내가 내신 지금 여기서 끌어올려 봤자 내가 원하는 대학은 갈 수 없어. 그래서 내신이나 학교 활동을 놔버리고 수능으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대체제로서 수능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지금 좀 부족한 거를 수능 최저가 새로 생기거나 수능 최저를 세게 보는 대학이나 전형 중심으로 한번 수시에서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보완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수시에서 내가 최대한 가능성 높은 걸 수능 최저랑 같이 잡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개월, 1년 후를 보고 플랜 B로 정시까지 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항상 그 상담할 때 내신 어정쩡해. 그러니까 상위권대 가기에는 내신이 되게 어정쩡한 친구인데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부고에 그런 유형이 많아. 동아고에도 그런 유형들이 있어. 학군지 강남 아시죠? 거기는 3등급 때만 받아도 전교권까지는 아니지만 3등급 때만 받아도 내신은 상위권인데 모의고사 보면 국영수 1등급인 애들이 전교 반 정도 되고 뭐 그런 부지기수죠. 그런 학교들이. 그럼 그런 애들 상담할 때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이라고 있습니다. 면접이 없는. 최저가 대한민국에서 메디컬을 빼고 가장 세요. 4.8이거든요. 2 나와야 되는 거잖아. 물론 탐구항공 말아먹지 않는다는 전제.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이 내신과 이 생기부로 고려대 되겠어요? 솔직히 선생님이 생각해도 가능성이 높진 않아. 그런데 너가 지금 요 최저를 안정적으로 만약에 맞추면 정시로 어디까지 갈지 선생님이 시뮬레이션 해줄게. 그거를 그 재학생 상담 때 합니다. 바꿔가면서요. 왜냐하면 그게 100분위가 들쭉날쭉한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정시에서 중앙대 경희대부터 가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순수하게 내신이나 생기부는 건동이나 갈까 불안에 넘치는 친구들도 그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추는 게 3, 4, 6모까지 개런티가 되면 굳이 건동홍을 수시 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합격 확률 여부를 떠나서. 거꾸로 썼다가 납치되는 경우들도 있지. 홍대 같은 데 면접도 없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랑 그렇게 상담을 해서 저는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계속 이제 모티베이션을 해주는데 막상 아이는 해보겠다 그러는데 부모님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수능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니네 수능 날 가면은 뭐 갑자기 뭐 장 꼬이면 어떡하냐 뭐 그런 별별 자기 자식인데 악담을 해. 그래서 어머니 지금 저주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안정적으로 그래서 납치된 애들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마지막에 딱 그 약간 돌부처 같은 멘탈 아이들 오르기도 해. 제가 그래서 2년 전에 369 학생이었는데 얘는 내신이 한 2.4 정도 되고 계속 성적을 올리긴 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되게 처음 상담할 때 내신이 안 좋으니까 상위 15개 대학만 가도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정말 막판에 내신 계속 올려서 이화여대 국문과를 학종으로 붙은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수능을 잘 봤네. 이화여대 면접이 없잖아. 그래서 반수했어. 연고대 갈 점수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건 누구도 예측을 못하지.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더 잘 나올 줄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런 애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엄마 닮아서 멘탈 좋은 애들. 아빠 닮았으면 소심해서 안 됐을 텐데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지금 괜히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짓이 있어요. 어차피 현역은 정시로 안 되고 수시로 가야 돼. 부모님이 거기에 기름을 끼얹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예 뭐 공부할 의지가 없는 애들 빼고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수능을 보완제로 활용해서 수시에서 일단 공략을 해보자. 그럼 수능 최저가 얼마나 위력이 있나 좀 아셔야 되잖아요. 한양대 사례를 볼게요. 한양대가 작년부터 수시에서 교과의 수능 최저 3합7을 넣었습니다. 3합7이면은 2, 2, 3. 그렇죠? 국수형 탐탐 중에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2024학년도까지는 없었어요. 수능 최저가. 한양대가 상위권 대학인데. 그래서 그때만 24년도까지만 해도 전국에 뭐 산촌 어촌 아무리 학업 수준이 나쁜 고등학교라 그래도 1점대 초반이면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은 그래도 한양대가 보장이 됐습니다. 면접도 없고 최저도 없으니까. 그래서 쉽게 갔어. 그런데 한양대가 그렇게 뽑아보니까 와 이건 학교 편차들이 너무 심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야. 한양대 공대 들어가봤자. 그래서 저 최저를 딱 걸어버리니까 입결 차이가 어떻게 돼요? 24, 25년도 물론 이게 빵꾸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0.2에서 0.3 정도 입결이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가 이제 학기가 얼마 안 남아서 정량적인 내신 등급을 올리기가 불가능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면 대신에 이 수능 최저를 맞춰서 내 내신을 실질적으로 0점이나 0.3을 올릴 수 있는 전형을 찾아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기간 기존의 내신은 바꿀 수가 없는데 남은 기간 수능은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되지. 왜 픽스된 거 보면서 맨날 그거 보면서 울고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그 아래쪽 대학이긴 한데 그래도 인서울에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세종대 같은 경우에 자 이거 좀 재밌는 거 저 보여드릴게요. 자유전공이 있고 나머지 학과들이 있는데 작년 교과입니다. 교과 70컷 보시면 자유전공이 2.39고 나머지는 뭐 이거보다 더 높죠 다. 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자전을 가면 밑에 과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자전이 컷이 제일 낮지? 나머지는 컷이 높고? 자전만 2합 5였고 나머지가 2합 6이었어요 최저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2합 5나 2합 6이나 우리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입장에는 그것조차 부담입니다. 수능에서 2등급을 하나 만드느냐 아니면 3, 3으로도 갈 수 있냐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논술을 지원할 때도 제발 2합 5, 2합 6짜리 쓰지 마. 딴 애들도 다 맞춰 그 최저는. 홍대 3합 8을 쓰던가 아니면 중대 이상 3합 6 보는 데서 그래야 네가 논술에서 감점을 당해도 붙는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논술 심심치 않게 붙습니다. 최저의 위력이 있고 그냥 요건 가십으로 저기서 또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세종대 미커미 합격자가 1.15가 나오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1.15가 무슨 세종대 밖에 못 가. 저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확인했더니 오타가 아니야. 되게 무서운 얘기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가 지금 내신 1.15라 그러면 어느 대학을 생각하시겠어요? S대를 생각하지 저 S대를 생각하진 않아요. ES대를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맞출 수 있는 수능 최저의 맥시멈 값이 2합 6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2합 5가 됐으면 경희대를 붙을 수도 있었고 여학생이면 숙명여대를 붙을 수 있었고 3합 7을 맞출 수 있으면 고려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골라갈 수 있는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1점대 극초반으로 갈 수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그나마 2합 6이라도 맞췄지 2합 6도 못 맞췄으면 광운대 갔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유일한 학교. 그러니까 최저는 이렇게 기본값부터 해서 올리면 올릴수록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다는 거고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연대, 고려대. 물론 연대가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좋은 두 대학이야. 학종이에요. 학종. 교과 아닙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같은 과 5개씩 저렇게 세팅해놨거든요. 입결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상하잖아요. 정시에서는 비슷해요. 정시에서는 비슷합니다. 그 누적 백분위가 비슷해요. 수준이. 정시에서는 비슷한 입결인데 왜 수시에서는 저렇게 차이 나냐. 이유 하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고려대하고 최저 얼마였다? 4합 8. 대한민국에서 제일 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수능에서 2를 아니면 뭐 1313이거나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와보고도 내신 대비할 때 수능 출제 경향 위주로 내고 그런 학교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과 보세요. 수원수도 미적분을 앞으로 딱 땡겨놨다는 교육과정 자체가 이미 3학년 때 니네는 수능에 집중해라라고 판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 고등학교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제로 수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롯이 수능 최저에 의한 거고 심지어 의대도 저렇게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뭐 선호도도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최저를 보완제로 사용할 때 앞으로 남은 기간 올릴 수 있는 내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을 수가 있는데 기회가 생겼네. 왜요? 교과에서는 학교별 내신 등급의 수준차를 대학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를 겁니다. 대부분 거는데 최저를 안 거는 데도 있죠. 건국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에서 생기부 30%를 봐요. 최저가 없는 대신에. 근데 그걸 되게 만만하게 보는데 건국대 입학처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건국대에서 1점대 초반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30% 생기부가 되게 엉성했던 거지. 과목 이수를 제대로 안 했거나 제가 원하는 이수 과목. 내년 27년도입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가 학종에서 최저가 없던 학교인데 최저를 도입했고 그 최저가 세요 되게. 아니 그러니까 이 세니까요. 맞출 수 있는 애들한테는 기회라니까. 전 내년에 이거 성대 되게 많이 쓰게 하려고요. 왜 그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세요. 학종입니다. 면접이 없는 학종이에요. 3합 6을 걸었고 탐구 2개 평균이면 엄청 센 겁니다. 근데 또 웃긴 거. 이건 뭐냐면 자, 2개를 아까 사탐 2개 응시한 애들도 있을 거니 이과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들이 그래도 과탐 응시자한테 메리트 주겠다면서 과탐으로 응시한 학생 중에 과탐 등급이 잘 나오면 그건 한 과목만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과탐 하나 사탐 하나 하시면 이런 데도 써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최저가요. 성균관대 교과 최저보다 더 높아요. 성균관대 교과 최저 3합 7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식하셔야 될 게 수능 최저가 생겼으니까 입결은 낮아지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요. 수능 최저를 학종에 3과목 이상 저렇게 3합 6, 3합 7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그 학종에는 특목고 애들이 지원을 못합니다.
경쟁자 풀이 달라져요. 대표적인 게 고려대 하구와 그러니까 고려대는 학종이 두 개가 있거든요. 최저가 없는 계열적 합격이라는 게 있고 최저가 되게 센 하구가 있잖아요. 거기 지원 고교 유형 합격 고교 유형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현저하게 달라요. 내신 컷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과 친구들, 문과 친구들 마찬가지. 외고, 국제고, 과고 애들은 3학년 교육 과정 자체가 수능을 대비할 수 없는 교육 과정입니다. 혼자 수업 무시하고 수능 대비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고랑 달라요. 학군지랑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중앙대도 성장 3합치를 해서 아예 이건 입학처에서 발표한 거예요. 입학처에서 발표한 겁니다. 왜 학종의 최저를 저렇게 거셨어요? 내신은 조금 부족하나 수능에는 강점 있는 학생들도 지원하도록 했다는 걸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명확합니다. 내년 입결 나오면 저거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런 상위권 대학의 내신 컷이 낮다 그러면 아이고 특자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는 수능 최저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내년부터. 요거 아이들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 좋은데 수능은 그러면 그래도 N수생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니냐? 자, 제가 근데 저기 정시라고 안 쓰고 수능이라고 썼어요. 요 두 자료나 대부분 뭐 종로학원을 비롯해서 업체들이 항상 내는 게 상위권 대학교 정시 합격자 비율에 대한 통계를 갖고 오면 비교가 안 되죠. 정시 N수생들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이건 의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통계를 왜곡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현역의 역량을 보고 싶다면 정시 합격자가 아니라 수능을 갖고 비교해야 공정한 게임이죠. 왜? 현역들은 대부분 수시로 승부를 보고 모의고사나 수능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수시로 가는 비율이 N수생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상담한 상위권 친구들도요. 평소에 모의고사 실력 보면 오히려 납치를 피하는 전략으로 수시 짜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저기 수능 나온 것도 물론 뭐 가끔씩 수능을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가는 친구들은 오히려 면접 합격했는데 안 가고 논술 신청했는데 안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학종이든 논술이든 붙으면 걔들은 정시 합격자가 아니라 수시 합격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빠져 있잖아요. 이 자료에는요. 2년 전에 그 현대 청운고 전사고에서 수능 만점 받은 애 있었거든요. 수능 만점만 현역이잖아요. 걔는 수시로 서울대 의대 갔어요. 그런 애들이 다 빠져 있다니까요. 제가 상담했던 애들도 저 수능 경쟁력이 되게 높아서 서울대를 그냥 질렀어. 본인 약간 부족한데. 근데 서울대 마지막 날 합격하니까 이미 수능으로 서울대 갈 수 있는 애인데 거기 수시 합격으로 딱 나가고. 동아고 와보고에 그런 애들 많아요. 수능 잘 나오는 애들. 근데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요 데이터 재학 졸업 여부에 따른 수능 국어 수학 영어 등급 분포를 볼 때 재학생 졸업생 비율을 보면은요. 그래도 졸업생 1등급 비율 2등급 비율이 좀 더 높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수능에 응시하는 비율을 보시면 재학생 대 졸업생이 2대 1입니다. 근데 졸업생은 대부분 수능에 올인해서 1년 가까이 그것만 파는 애들. 3년 동안 공부하고 플러스 1년 한 애들이고 근데 수능만 파. 근데 현역들은 일단 3학년 학교에서 내신 돌리고 학교 생활 수행평가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내신도 챙기다 보니까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정시에서 수능 현역이 불리할 수 있죠. 왜? 수능 과목과 학교 수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진로 과목들 있잖아요. 내가 수능에서 물투, 화투 칠 건 아닌데 일단은 지필도 봐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사탐론을 계획하고 있는데 물화생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일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수업에 빠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수능 과목의 토대를 만들어 놓느냐. 두 번째, 절대적인 수능 학습 시간의 부족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저거에 대한 반론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수생들은 언제부터 재수를 시작할까요? 대부분. 본격적으로. 수능은 이제 봤어. 수능 망한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재수 시작해요? 지금부터? 그런 애들 없어요. 어차피 열심히 하겠다. 머리만 빡빡 깎고 그냥 자고 있어 걔들 지금 뭐. 보통 대부분 3월이고 빠르면 그러니까 재수 학원들은 2월부터 모집은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 재수하는 애들 들어보니까 2월 달 가면 이렇게 재수반 만들어 놨는데 들어왔다 나왔다 난리예요. 더 웃긴 거 맞습니까? 애가 이제 재수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공부 며칠 하다가 나 추가 합격에 추가 모집 됐대 그럼 나가는 거야. 그 분위기 엉망진창 되는 거지. 정시 추가 모집 있잖아. 추가 합격 추가 모집이 있거든. 정시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막판에 붙는. 그러니까 걔 나가고 또 3월 달에
근데 그 2월달, 3월달에 들어온 애들 대부분이 멘탈이 나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좀비 상태로 들어와요, 여기가. 서울역이야, 서울역. 좀비 상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겨우 마음 잡아갖고 조금 한다 그러면 날 따뜻해지고 3, 4월 이제 돌리니까 와 이런 강의를 진짜 진작에 들었어야 돼 이러면서 그때부터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2학년들 기말고사 12월 중순에 마치고 겨울방학 전에 어떤 학습 로드맵 잡아서 딱딱 할 건가 그러면 늦게 시작해도 1월 초부터인데 2개월 더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을 어떻게 밀도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절대 학습량이 뒤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내신이나 생기부를 마지막까지 챙겨야 하는 친구들은 기말고사 때까지 좀 분산은 돼. 그래서 겨울방학 때 확실하게 학습량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1년이 남았고 10개월이 남았는데 그 10개월의 학습 밀도가 똑같지 않죠. 겨울방학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4개월 같은 2개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곰탱이처럼 겨울잠을 자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머님들이 걱정되니까 어디 이제 때려 받고 윈터 받고 기숙 받고 이제 이러는 거지. 근데 기숙사 가면 어떻게 기숙사 애들이 급식 맛있는 데 찾아. 대성 시대인지 엄청 맛있거든 기숙사. 그래서 근데 진짜 상위권들은 대치동에서 진짜 상위권들은 러셀 같은 단과로 들어요. 왜요? 보세요. 기숙이나 재종에 들어가면 세팅된 시간표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학습은요. 본인이 약한 영역, 구멍난 영역,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 때 가장 효율성이 높은데 나는 국어 엄청 잘하는데 국어 수업 계속 들어야 되고 수학 저거 알고 있는데 저강의 들어야 되고 그래서 N수생들 얘기 들어보면 제일 싫은 게 자습 시간 확보가 안 되는 걸 제일 싫어해서 나중에 독재로 빠져나가기도 해요. 물론 너무 학습적인 습관이 안 돼 있는 애들은 그런 데로 넣어서 개과천선 시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내신이 됐든 뭐가 됐든 의지가 있고 자기의 강력점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겨울방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면서 약점이 되는 것들 학습량을 늘리는 방법을 추천드린다. 정리하면 상위권 재학생은 주로 수시로 진학하기 때문에 재학생은 수능을 못 본다와 동치가 아닙니다. 참인 명제라고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학교에서 수능 출제 경향으로 내신을 경험해 본 친구들이라면 저력이 있습니다. 단 4번이 문제인 거야. 3, 6, 9, 10 모의고사 딱 펼주고 제가 상담할 때 보면 어머님들 그래요. 우리 애가 원래는 국어가 1등급인데 2, 3등급이 나온 애가 있잖아요. 어머니 얘 3등급이에요. 네. 편차가 심하잖아요. 한 번은 잘 보고 한 번은 컨디션이 안 좋고 한 번은 바빠서 못 봤대.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겨울방학 때 역량을 쌓아놓고 내년 3, 4, 6모까지 영역별로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는 과목 만들고 좀 불안한 과목은 계속 남은 기간 동안 채워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고3이 되면 수능 3번 본다고 말씀드려요. 6모, 9모, 실제 수능. 3번의 수능을 평가원이 내는 3번의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걸 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죠. 3개월씩 2개월 반씩 있는데 절대 모자라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능 당일에 압박과 유리 멘탈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은 극복할 수 있는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간단히 좀 정리. 이거는 저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친구는 현역으로 성대 전전을 붙은 친구고 한 친구는 재수해서 고려대 스마트 모빌리티를 보낸 학교인데 두 학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신 따기 힘든 학교였어요. 예, 강남권도 하나 있고 또 이제 좀 내신 따기 있는 신도시에 내신 따기 힘든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부터 3등급 때 받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성대랑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이미 일반고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보면 학교 다니면서 물화지 어차피 수능에서 응시할 거니까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했어. 고3 때까지. 물투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아까 수능 과목과 그 내신 과목의 불일치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버리지는 말고 저는 수업 시간에만 그 과목 집중하고 시험 기간엔 벼락치기만 하라고 딱 얘기해요. 메이저 과목과 마이너 과목 나눠서 이제 효율적으로 내 시간을 분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도 국어와 영어는 매일 일정량 꾸준히 풀이하고 수학과 탐구는 시간제 갖고 계속 푸는 연습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21312 영어 3등급 나왔어. 평소보다 못 봤어요. 그래서 성대 갔잖아요. 전전이 갔잖아요. 그렇죠? 공학기로보다 더 센데 얘는 왜 제가 이 케이스를 넣냐면 딱 그 케이스인 거예요. 본인이 얘도 처음에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정시로 가야겠다 선택한 것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정시로 가겠다 하면서 학교 내신을 놔버린 거예요.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학교 내신을 놔버리니까 공부의 관성이 흐트러진 거야. 그래서 현역 수능은 이렇게 봤어. 41334 쫄딱 망했어요. 원래 잘 나오던데. 수학만 1등급 나왔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약한 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치면서 희열을 느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거, 쉬운 거, 자기 잘하는 과목, 비문학에서 자기 쉬운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영역별 취약점 약한 거 찾아서 가야지. 방학 때. 그래서 마지막에 2일, 211.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연대 고대는 2등급 2개 나와도 갈 수 있어요. 전부 1등급 나와야 가는 거 아니에요, 연고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겨울방학까지 쭉 해서 3월부터 이제 모의고사에서 객관적인 수준 파악하고요. 저는 2번을 좀 강조드릴게요. 자, 정시로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라 수능 경쟁력이 갖춰지면 수시 때 교과 종합 논술 기회도 되게 많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내가 짜치는 선택 안 해도 돼. 저기도 가야 돼? 저기도 써야 돼? 이거 안 해도 돼요. 그 플랜 B를 쓰려면. 그리고 마지막 학기 내신 상승에 한계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로 입결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더 늘어났잖아요. 상위권 대에서도. 그리고 정시로 대입 플랜 B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재수생들과의 멘탈 차이도 있고 시점도 2개월 이상 빨리 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도저도 아니게 가고 탐구 과목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귀 얇아갖고 막 휩쓸리고 이러니까 이제 뭔가 꾸준하게 못 밀고 가는 거죠. 밀도 있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가는 거고 농어촌 수시 정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거 왜냐하면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지금 수시거든요. 수시예요. 연대 같은 경우에 과 3과 넣는데 농어촌 70컷 일반 70컷입니다. 농어촌 70컷 내신이 더 높네. 네. 자, 경희대가 발표한 거예요. 농어촌. 그러면 이제 이건 다 농어촌입니다. 보니까 요 앞쪽에 이렇게 1등급 돼. 뭐야? 너 농어촌 마법의 카드로 알았는데? 에? 아, 불빛 이건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여기만 보시면 돼. 요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이게 학종입니다. 농어촌 교과는 거의 없어요. 뭐 가천대 정도밖에 없어요. 농어촌 학종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입을 치를 때 어떤 전형이 있으면 어떤 고교 유형 풀이 많이 들어오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와부고는 정말 전국적으로 봐도 되게 특수한 유형의 고등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와부고 정도의 수준이 되는 몇몇 자공고급 학교도 있어요. 와부고, 세마고, 운정고, 그다음에 그 서울 지역의 광역자사고 이런 학교 약간 유형 아이들 스타일 비슷한 데가 있는데 즉 수능 경쟁력을 갖췄지만 내신 따긴 힘든 학교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쓸 수 있는 데가 와부고밖에 없어요. 희한한 학교예요, 여기는. 시골도 아닌데 희한한 학교예요. 공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공기는 대치동보다 공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능 역량이 있으니까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농어촌 학종은 어떤 애를 쓰겠냐고요. 생기부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왕성하게 되는 그런 좋은 학교 유형보다는 약간 이제 뭐 약간 벽지 그런 공기 좋은 곳이다 보니까 근데 내신 따긴 쉬워. 열심히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농어촌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결을 보면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기균의 내신 컷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지균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이 안 좋은데 농어촌 써서 학종으로 가겠다라는 건 사실 되게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차라리요. 생기부가 평범하고 날씨고 별론데 내신 좋으면 농어촌 학종 쓰세요. 자, 근데 정시는 어떻냐?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 다 설명 못 드리겠고 왼쪽이 농어촌 또는 고른기회고 오른쪽이 일반 70컷입니다. 물론 농어촌이나 고른기회는 모집 인원이 좀 적거나 이제 그에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편차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재밌는 거.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곳에 와부고 같은 유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능 경쟁력이 높지 않은 학교 유형 아이들이 농어촌 전형을 쓰는데 그나마 걔들은 내신은 잘 챙길 수 있는데 수능 경쟁력이 있겠냐고요. 학교에서 모의고사 제대로 보겠냐고요. 쉽게 내야 되는 학교인데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정시에 지원할 만한 농어촌 자격을 갖춘 풀들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와부고는 이게 완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와부고 같은 유형에서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상위권 대학은 편차가 있지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일반 전형에서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만 받아도 불리하다고 하는데 사실 3등급을 받은 사례나 특정 과목 보세요. 이게 지금 국어가 지금 사실은 거의 2컷 수준이니까 일반적인 합격선보다 많이 낮은 거거든요. 이런 거에 기회가 있고 이게 학교 수준 레벨이 내려갈수록 그 갭이 일반 전형과 농어촌 컷이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여기 어디 있어? 나 말도 안 되는 거 봤는데. 뭐 이제 건국대도 그렇고 이거 영어 4등급 받은 애, 탐구 둘 다 말아먹은 애들도 붙어요. 그 대신에 다 말아먹으면 안 돼요. 모든 영역을 다 말아먹고 저 농업의 신한테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요거 2개는 괜찮게 봤는데 3개 다 말아먹었는데 건대 첨단 바이오로 붙은 거야. 어림도 없죠. 일반 전형에서 얘도 영어를 말아먹긴 했지만 그래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요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서 이제 전략들을 좀 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학습 전략 짤지 이렇게 좀 이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3 수학을 담당할 조영수라고 합니다. 그 오래 앉아 계시니까 좀 힘드시죠? 그죠? 그 이거 설명 들으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좀 자신감이 좀 생기고 감이 좀 생기셨어요? 예. 근데 저도 맨날 이렇게 설명하면 뒤에서 제가 보는데 이 설명을 들으면 우리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희망적인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오랫동안 3학년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애들도 결국에 입시 결과를 보면 다 가더라고요. 어디든 다 가요. 어디든 어디든 다 가요. 다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고 제일 그럴까 생각했는데 뭐 어떻게 시키겠습니다. 어떤 겁니다. 이런 건 다 여기저기 다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학생들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뭐냐면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냥 잘한다, 열심히 한다,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학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에서 공부하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전화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거거든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말은 들으니까요. 왜냐하면 집에서 말을 하면 첫 번째 벌써 듣기 싫어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건 그냥 열심히 한다, 고생한다 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마음을 좀 차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분히.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저는 주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큰 저희가 이 커리큘럼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크게 제가 다른 쌤하고 좀 다른 건 두 가지가 저는 크게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념 정리 노트집이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 개인별로 전부 다 개념 설명이나 순리형 완성에 대해서 노트를 다 만들게끔 하고 그다음에 오답 노트가 정말 중요해요. 오답 노트 두 가지를 강조해서 공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제가 지금 그동안 한 실적인데요. 이거 말고도 이거 항상 올리면서 느끼는 건데 과연 다 의대를 갈까? 다 서울대를 갈까? 근데 여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저 의대 많이 보냈어요.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말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그 외에 학생들이 더 많은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점수 보면 3월 달에 모의고사 보면 62점 이렇게 맞았던데 올해 말씀드리는 건데 맞았던 친구들도 계속 꾸준히 지지고 볶고 막 저랑 해가지고 이번 수능 시험 봐가지고 88점 맞았거든요. 그 오히려 부모님들은 이런 말이 더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 애들도 열심히만 하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이 좀 힘들어요. 다 아시겠지만 힘들고 시키는 것도 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해서 끝까지 다 꾸준히 따라온 친구들은 항상 점수가 높은데 늘 중간에 다 포기해요. 힘드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핑계도 되게 다양해요. 그거는 어머님 잘 아시겠죠?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겨울방학 때 프로그램도 다른 학원과 다 비슷할 거예요. 여러 가지 비슷할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는 게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땐 1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시키고 일주일에 2번씩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적 노트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분위기가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 분위기랑 좀 비슷한데요. 지금 뭘 물어보면 댓글을 잘 안 해요, 애들이. 모르니까요. 창피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깨부시고 공부를 해야지. 근데 그런 걸 꾸준히 버티고 하는 학생들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깜짝 놀란 친구들이 바로 그런 친구들이에요.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되게 힘들다.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과외시키라고 할까? 하는데 막상 너 어디 갔니 물어보면 중앙대 갔어요. 물어보고 건대 갔어요. 물어보고 그 아래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어디든 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제 우리가 2학년이 아니잖아요. 3학년이잖아요. 3학년이니까 여기저기 간보고 여기 어떨까 저기 어떨까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한 곳에 딱 가서 끝까지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마다 또 수학은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접근하는 것도 다르고 스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 꾸준히 있어서 수능까지 있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11월 13일 날 수능 시험 봤는데 제가 11월 10일까지 수업을 했는데 한 곳에 꾸준히 있으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성적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수학 공부하려면 고3 때는 개념 정리 노트가 좀 필요하고요. 개념 정리는 어떤 거냐면 고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3 때는 문제를 접근하는 새로운 수능형 관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겨울방학 때 완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번 3월달이나 4월달, 6월달, 9월달 평가원 시험이나 모의고사 계속 볼 건데 그걸 대비해서 계속 볼 건데 그때마다 오더 노트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강조하면 여러 가지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 두 가지만 강조하면 그것 가지고 성공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성공한 케이스들이 다 이거예요. 제가 다 똑같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실 때 딱 그것만 기억나시면 좋겠어요. 어디든 간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이제 켜졌네요. 네. 아까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최상위권 입시가 국어에서 갈릴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국어가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요. 먼저 이제 올해 수능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렵게 나왔느냐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매년 설명회 할 때마다 이렇게 등급 컷 오는데 여기 아래는 관심 갖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1, 2등급 컷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80점대에서 점수가 형성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지금 입시 사이트에서 각종 이제 수험생 사이트에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국어 선생님들 다 나와봐라, 풀어봐라. 이 선생님들도 풀 수 있는 문제냐? 정말 말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나왔을 때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렵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큰 세 가지 특징으로 첫 번째. 독서에서 고난도 출제가 역시 되었고요. 그다음에 문학은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 6월, 9월 모의고사는 문학이 조금 어렵게 출제될 거다를 예고하고 있었는데 수능에서는 막상 이제 열어보니까 평이한 문학 출제가 있었고요. 화작에 비해서 언매가 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언매가 보셨다시피 커트라인이 4점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무조건 언매를 선택해야 하느냐 하면 저는 좀 거기에 회의적인 것이 언매를 2개 이상 틀려버리면 화작 다 맞는 거랑 점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매를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면 당연히 유리한 점수지만 많이 틀릴 것 같으면 언매를 하지 않고 언어에 쏟을 시간을 독서와 문학에다 쏟을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학생이 2학년 때 언어 개념을 얼마나, 그러니까 문법 개념을 얼마나 쌓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EBS 연계율이 소폭 하락했는데요. 사실은 철갑 연계율이 소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유의미한 숫자냐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EBS 연계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3학년도 이후로 정부가
고난도,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도록 지양하도록 계속 권고해왔고 그에 따라서 중상 수준의 난도 문항이 좀 그나마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각 세트별로 중상 수준 문항이 조금씩 작년보다 좀 많이 출제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에 같은 지문이어도 문제 하나씩이 발목을 잡으니까 상대적으로 시험 한 지문 푸는데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학생들이 좀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출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독서는 크게 독서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1번부터 3번 문항이 있는데 이건 사실 3등급 한 4등급 학생들까지만 해도 무조건 다 맞아야 하는 문항입니다. 1, 2, 3번은. 그런데 이제 3번 문항이 조금 생소하게 출제됐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평소 나오던 보기보다 살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험장에서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처럼 똑같이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달라서 긴장을 안 그래도 한 상태에서 나 원래 3번 푸는데 이렇게 막히면 안 되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가 막히기 시작한다? 이러면 좀 당황해서 괜히 뒤에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3번 문항이 이번에 한번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는 3세트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사회, 법지문, 그리고 과학, 철학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회 지문은 EBS 연계교재의 여러 가지 개념을 조합해서 한 지문에서만 따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문을 조합해서 여러 개념들을 좀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지문이었다. 아이들이 한 번에 읽고 처리하기에 소화하기에 정보량이 좀 다소 많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학은 항상 초고난도 아이들한테 어떤 스타일이 제일 어렵냐 하면 이제 과학이 제일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 지문은 역시 고난도 출제였는데요. 예를 들면 A가 증가할 때 B가 감소한다. 이런 비례관계 정보들 그런 것이 단순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와 B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B와 C가 또 연결되고 C와 D가 연결되는 식으로 정보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 처리하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추론적 성격이 좀 강한 출제 11번 문항 정도가 있었고 보기 문항 항상 고난도 보기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1등급인데 100점을 바라는 학생들도 항상 발목을 잡는 문제들인데 이것 역시 중상 난이도에서 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학 지문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법 지문도 정보량 많고 과학 지문도 가장 어려웠는데 마지막 철학을 왔더니 추상적인 개념어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헤겔 철학자 한 명 일단 이름만 들어도 거부감이 드는 그 철학자의 뭐 이데아 개념부터 시작해서 뭐 이념이 어떻고 변증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일단은 당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지문이 구성되어 있고 게다가 선지 자체도 제가 소위 말해서 학생들한테 눈알 굴리기 해서 풀리는 시험이 아니다. 수능은 그러니까 A라고 쓰여 있는 지문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선지 A라고 구현되지 않고 A를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징해서 그 재진술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들을 좀 파악해내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렇게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까다로운 눈알 굴리기로 풀 수 없는 선지들이 특히 철학 지문에서 많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평가원이 철학 지문을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하게 연습을 해서 철학 지문 읽을 땐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과학 지문 읽을 때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법지문 읽을 때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2학년과 3학년은 1학년, 2학년 사이와 굉장히 갭이 다릅니다. 1학년에서 2학년은 그냥 글 조금 차이가 나는 정도 느낌인데 2학년, 3학년은 서술의 느낌이 좀 달라요. 애초에 평가원이 출제하는 건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출제하는 건 3학년 모의고사만 출제를 하고 교육청 모의고사들이 1, 2학년 모의고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출제 기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술의 난이도에 있어서 훨씬 갑자기 급상승하는 것이 3학년 기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학을 말씀드리면 다행스럽게도 평이하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번에 이제 또 출제를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18학년도부터 출제를 하셨던 분인데 현대시를 늘 어렵게 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현대시가 이번에도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소설 파트보다는 아마 운문 문학에서 그러니까 현대시와 고전시가에서 아이들 고난도 문항이 좀 출제되었고 그리고 EBS 연계에는 뭐 이렇게 비슷하게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여서 문학이 아주 고난도의 출제는 아니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현대 소설이 일단 비연기 출제고요. 유명 작가는 아는데 그러니까 최인훈 작가, 근데 광장이 나오지 않고 다른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는 아는데 모르는 작품. 이러니까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이육사 하면 당연히 누군지 알지만 이육사에 전혀 모르는 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연계라고 우기지만 작가 연계라고 우기지만 작가 연계는 사실상 비연계와도 같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징이요. 제가 아이들한테 좀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요. 현대 소설의 경우 이런 식인데 영화관에 범죄도시 아시죠? 범죄도시 이제 영화 시작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1편도 안 보고 2편도 안 봤지만 3편에 30분 상영 후에 아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영화관에. 그러면 영화관 딱 들어가면 뭐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지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동석 씨가 누군가를 패고 있다는 사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동석이 이 사람을 왜 패는지는 그 장면 내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장면 내에 사실적 관계, 일단 인물 간 마동석과 이 인물이 갈등 관계를 갖고 있구나는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들을 파악하는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비약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앞뒤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장면 내에서의 갈등 관계를 파악하는 식의 정말 배경 지식보다는 어떤 소설의 내용을 홍길동전을 내도 사실은 전국 정답률이 100%가 절대 아닙니다. 심청전을 내도 100%가 안 나와요. 심청전 모르는 학생 없고 홍길동전 모르는 학생 없는데도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식의 맥락 내에서 어떤 작품의 뭐 예를 들면 뭐 빛, 거울 이런 것들의 소재의 기능 같은 것을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전 소설은 연계 출제가 되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작품이 아는 작품 EBS 공부를 좀 꼼꼼하게 했다라고 하면 체감 연계율이 높게 출제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좀 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작과 언매가 있는데요. 화작은 평이한 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화작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게 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화작에서 어렵게 내려면 치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독해 능력을 테스트하고 싶은 시험이지 뭐 글자 잘못 썼는지 잘 썼는지 테스트하고 싶은 시험이 아니라 어려워지는데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냥 기존 문항의 배치 순서가 좀 달라졌다. 그다음에 45번에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 정도가 살짝 까다로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언매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문법을 선택하게 되면 지문형 문항이 있고 문법 지식을 물어보는 거 있는데 학생들이 문법 지식을 얼마나 탄탄하게 쌓았느냐에 따라서 시험 시간 운영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5분 컷 해야 되는 게 1등급 학생들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문법을 조금 덜 공부하고 들어가면 17분 걸리고 18분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문학에서 까야 되고 독서에서 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매는 자신 있게 공부를 많이 해둔 학생들이 문법 지식을 탄탄하게 갖추어서 시간을 좀 줄이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매체 파트는 평이하게 화작과 비슷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두 리스트를 이제 정해 보면 수능의 출제 경향은 이제 일단은 어렵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 5개년을 살펴봤을 때 전체적인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뭘 해야 되냐? 당연히 첫 번째 영순위는 최근 기출 분석입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재수생들 제가 이제 재종반 수업도 하고 이제 대치동에서 아이들 고3 수업도 해보면 압도적으로 재수생들이 기출을 많이 봐요. 당연히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기출을 잘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고3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하면 수능 특강이 내신 범위라서 여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출을 소홀히 하면 기출을 분석해서 평가원 시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묻고자 하는 포인트를 알고 이 문제를 들어가는 것과 그냥 무지성적으로 일단 읽고 풀자 하는 것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3학년들한테 굉장히 시간상의 이유로 어렵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특히 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50%의 연계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율제를 완벽하게 학습하는 건데 이게 또 아쉬운 게 그러면 3학년들이 EBS를 잘하냐? 이게 또 골 때리는 게요. EBS 내신 시험 범위만 달달달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현대시 전체를 시험 범위 주고 고전 시간을 시험 범위에 포함을 안 시키면 여기만 달달달해서 현대시는 다 외웠는데 고전 시간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나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신도 잘 나오고 했으면. 여기서 빠뜨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채워줘서 완전 학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까지 가면 중요한 것은 당연히 시험 실전 전략 수립인데요. 45문제를 80분 안에 풀 때 어떤 식으로 배열해서 푸느냐가 아이들의 그날 점수를 굉장히 가르고 심지어는 5점에서 10점 정도까지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실력으로도. 예를 들면 비문학이 어렵고 독서가 어렵고 문학이 쉽다고 했을 때 독서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많을 때 앞부분에서 풀고 문학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좀 빠듯하더라도 그때 달리자. 이런 전략을 갖고 들어간 이런 마음인 학생들은 당연히 비문학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비문학은 풀어도 틀려. 어차피 풀어도 틀려. 그러면 맞출 수 있는 문학을 시간 있을 때 차분하게 풀어서 다 맞추고 독서는 좀 달리자. 이렇게 전략을 바꾸는 마음가짐에 따라 되게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기 시험 운영 전략을 가져갈 거냐가 국어에서는 정말 중요한 파트고요. 화작과 언매, 그러니까 1번부터 45번을 쭉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5번부터 45번까지의 화작이나 언매, 선택 과목을 먼저 앞으로 풀어서 머리를 좀 예열을 시키고 상대적으로 텍스트 속해가 쉬운 부분들을 예열을 시키고 그 다음 문학을 들어가거나 독서를 들어가거나 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꿔서 가면 같은 실력 가지고도 점수는 그 컨디션 조절이 잘 돼서 더 5점에서 10점 이상 차이 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국어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좀 중심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크게 시즌을 4개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학은 1인데 국어는 4다 이러면 처음부터 기가 꺾인 채로 들어가요. 근데 3월달에 어느 정도로 할만한데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면 이런 학생들은 선순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할만해져서 국어는 특히 겨울방학 때 첫 스타트를 잘 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학같이 단원이 있어서 단원 끝내고 그러니까 미분을 끝냈는데 아직 적분을 끝내지 않아서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하는 거랑 다르게 국어는 왜 해도 안 오르지의 느낌을 빨리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단원이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 끝냈다고 법지문을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느냐에 자신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사실은 연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문학 끝내고 비문학 끝내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좀 탄탄하게 잡아주는 게, 이때 평가원 기출 분석을 탄탄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적 독해 태도, 그러니까 수능에서 요구하는 독해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출제 포인트 분석하는 것, 문법, 언매를 선택하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 문법 개념을 정말 탄탄하게 해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즌2는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있지만 사실 3월 모의고사 성적은 페이크입니다. 요거는 잘 봐도 위험하고 못 봐도 위험한데요. 못 보면 기가 꺾여서 위험하지만 잘 보면 잘하는 줄 알고 위험합니다. 6월달에 한번 꺾여요. 3월달에 1등급 받고 6월달에 3등급 받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재수생이 들어오는 6월이 진짜기 때문에 3월달에는 사실은 그냥 자기 한번 전국 단위 모의고사 해보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고, 6월 평가원 대비 6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첫 번째로 출제하는 저시험을 수능이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서 고난도 기출 분석까지 가서 저 같은 경우는 2008학년도 기출부터 거의 20개년의 기출을 다 분석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EBS만 하고 들어간 학생들은 점수 안 나올 수 있지만 기출만 달달달 하고 들어간 학생들은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연계를 잘하면 연계도 비연계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비연계라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연계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비연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상반기에 굉장히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 이게 또 아시다시피 뭐 이감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되게 많잖아요. 모의고사 요즘에 컨텐츠 정말 잘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한 2015년부터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대치동 아이들이 굉장히 이 컨텐츠에 매몰돼서 기출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출을 등한시한다는 건 정말 평가원이 주겠다는 포인트를 아예 던져놓고 가는 거라서, 내신 시험 볼 때 우리도 작년 시험 기출 당연히 풀고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선생님이 다르시더라도 학교별 경향이 있듯이. 그래서 기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출 분석 안 하고 2감부터 막 3월 모의고사 대비 2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막 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 제가 방지하고자 저는 누구보다도 기출을 좀 강조하고 있어서 상반기에는 그걸 학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이 2월쯤 출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내신 범위 플러스 알파로 전 작품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6월 평가원 전의 일이고요. 이제 9월 평가원 넘어가고 파이널 넘어가면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때는 이제 연계를 뛰어넘는 비연계 지문도 대비해야 되니까 고난도 N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고요. 기출 외에 고난도 N제, EBS 수능 완성 또 학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파이널 가시면 이게 사실은 제가 가장 아이들한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제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이 뭐 몇 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파이널 리포트를 각자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게 중요하거든요. 전국 정답률 70%, 80%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기가 틀렸느냐 안 틀렸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쓰고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고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제가 코멘트하고 해서 매주 하나씩 자기 문제점 고치는 식으로 10주를 한다고 치면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2점만 올리자. 일주일 동안 2점만 커버해서 올리자. 그러면 10주면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산술적으로는 20점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하나의 단점씩만 고쳐서 가서 맨 마지막에 파이널 때 수능을 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시즌 1인데 그래서 기출 분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강의 계획서인데요. 평가원이 원하는 식의 글 읽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논술이 있을 때 논술은 학생들이 글을 쓰는 거고 평가원 독서는 글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논술을 쓸 때 연대는 양괄식을 좋아하고 고대는 두괄식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예를 들면 주장을 먼저 쓰고 논거를 제시하는 게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는 글을 좋아해요. 근데 연대는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 구체화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글을 교수님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글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평가원 글은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쓰이냐에 대해서 8가지 테마로 나눠서 제가 분석을 하는 건데 뭐 구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접속사, 보조사, 지시사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대립항은 어떤 식으로 서술하나, 그다음에 시야를 확장한다는 거, 정보를 앞뒤로 연결해서 읽으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구체적인 테마들을 가지고 8주를 진행하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운문과 산문으로 크게 나눠서 현대시, 고전시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애들이 선생님 저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잘 안 읽어서 좀 힘든데요 라고 하는데 소설을 잘 읽고 안 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사실적 독해가 중요한 시기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 독해에 초점을 맞춘 그렇다면 어떻게 그냥 파악만 하면 되는지에 일종의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스킬 같은 걸 배워가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문학입니다. 해서 읽기 방식을 4주 동안 배우고 유형별로 문학이 되어 있는 것들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 구체적 맥락 파악 문제, 보기. 문학은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배우면 문학부터 다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처럼 독서 고난도, 문학 평이한 난이도 이러면 문학은 한 3등급에서 2등급 갈 때 문학만 다 맞아도 금방 올라가고요. 4등급에서 3등급 갈 때 문학만 몇 개 조금 더 가도 금방 올라갑니다. 2등급과 1등급 이제 올라갈수록은 독서에서 관건이 되지만 2등급까지 2등급 중반 만들 때까지는 문학에서만 조금 더 신경 써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사실은 저 앞쪽이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할애할 수는 없어서 제가 동영상 개념 강의를 먼저 촬영을 해서 본인 선택 과목에 맞는 걸 받아요. 그럼 이제 그 메가스터디 동계인데요. 아이들이 인강을 보다가 몇 분쯤 끌까요? 몇 분쯤 가장 많이 끌까요? 5분이요? 25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이 안 돼요, 아이들이. 25분이 되면 아무리 명강이라는 현우치 선생님 강의도 25분을 잘 안 넘어가고 다 끊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아이들이고 제가 이제 학부는 사범대를 졸업했는데 교육학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집중이 몇 분일 것 같냐?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서울대 애들은 다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니까 40분이요, 50분이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15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5분이어서 저희가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 때 7분, 8분 단위로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15분 집중인데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학원 나와서 15분 눈치 보거든요. 제가 아이들 15분 지나갔을 때 저 아이의 영혼이 여기 있는지 밖에 나가 있는지를 보는데 동영상은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15분 단위로 영상을 끊어서 촬영합니다. 그러면 애가 시작하기도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15분짜리 하나 듣는 거는 인간이면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40분짜리 하나 들으라 그러면 좀 약간 벌써부터 좀 있으시는데 그래서 15분 단위의 짧은 강의로 해서 개념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이제 여기 문제풀이 구간에 가면 이제 문제풀이 자료를 매주 나눠주고 시즌 2에 가게 되면 올 때마다 11문제씩 시간 연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럼 15분 테스트거든요. 15분 테스트를 매주 보면 그 주에 테스트에서 틀렸던 거 다음 주까지 보강해와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충분히 시즌 1, 2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 수업의 장점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사실은 강사의 수업을 들었을 때 진짜 잘한다. 강사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학 선생님의 그 판서를 보고 감탄을 했는데 감탄하고 자기가 풀 때는 백지인 상태면 안 되기 때문에 체화가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게 저의 포인트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매주 나가는 자료인데 예를 들면 정말 하나씩 다 집어줍니다. 뭐뭐로 인해 뭐뭐에 따라 뭐뭐로 이어지는 뭐뭐 하는 결과, 저런 스타일의 문장 읽을 때는 이런 거에 집중해라 해서 수업 때도 강조하지만 집에 가서 그러니까 복습할 때, 강의 자료 복습할 때, 그리고 과제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되게 친절하게 만들고 있고요. 요즘 아이들 어휘력도 사실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시험이 좀 어려운데요. 어휘 자체도 좀 굉장히 어려워서 어휘 단위까지 해설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자랑을 할 타이밍이 됐는데요. 네, 저희 학생들이 성실하게 잘 따라왔을 경우에 네, 요 정도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일 자랑하고 싶은 학생은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6월 달이 4등급이었는데 수능에 98점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이 좀 안 나와서 그 해 재수를 한 번 더 하긴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기출 분석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기깔나게 하던 친구였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라고 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 친구 사실은 3월 달에는 6등급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3월 달에 6등급이었는데 6월에 4등급 만들고 수능 9월 달에 1등급 만들고 수능에서 1등급 만든 친구, 이런 기적적인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우리 아이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4등급에서 2등급, 1등급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거 자랑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만 국어가 위험한 점이 뭐냐면 안 오르는 친구는 정말 아예 안 오릅니다. 3에서 끝까지 3으로 끝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4에서 끝까지 4로 끝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정말 수학 선생님 판서에 감탄하고 그냥 끝나는 것처럼 수업 때 제가 지문 설명해주면 지문 얘기 이 말이구나, 한국말이니까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영어는 단어를 모르니까 단어라도 외우는데 한국말은 제가 설명을 해주면 맞아 그 말이지, 그리고 집에 가서 안 하는 거예요, 복습을. 그럼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안 길러서 그냥 감탄만 하고 집에 가서 공부했다 라고 이제 위안 삼고 끝나는 경우,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제가 해설지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과제 매주 데일리로 내주고 하는 건데,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사실은 자랑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아이들이 실제 저한테 이제 수강 후기로 보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대 간 친구들도 있고 뭐 이제 한예종 간 친구도 있고 뭐 이제 뭐 중대에서 교대 붙은 친구들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제가 좀 넣습니다. 제가 온유학원 이제 그러니까 세 군데 온유학원을 다 출강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 본원도 있고, 이제 여기 덕소관에서는 1월 7일 날 이제 저녁 7시에 개강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과정은 8주. 8주에서 딱 컴팩트하게 이 아이들이 기출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딱 기르고 3월 모의고사 봐서 자신감 얻고 그 힘으로 6월 평가원까지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단은 저의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충분한 성적 항상 1년 안에 가능하거든요. 안 오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오르면 비약적으로 오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올해 그런 아이들 많이 만들고자 수업 열심히 준비해서 또 뭐 보겠습니다. 아이들 믿고 맡겨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지도해서 내년 요맘때 같이 웃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어영역 강사 전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김수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제 놀란 게 사실 이 시간에 제가 설명회를 처음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말 저녁 시간에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일단은 사실은 첫 설명에 가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 거고 우리 아이들 방학 때 어떤 거 채우면 좋은지 그리고 이제 영어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주로 대치 지역에서 수업을 많이 한 강사고 사실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두각에 있는 윈터스쿨을 좀 들어갔었는데 와보고 학생들이 종종 오더라고요. 그리고 분당 지역에서 수업을 할 때도 또 거기까지 오는 친구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 대표 원장님이나 또 영어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원장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 이제 영어 너무 잘 가르쳐 주시지만 좀 수능에 특화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지금 이제 시대인재 또 세움학원 이런 학원들에서 주로 이제 수능과 내신을 모두 가르치는 사실 강사입니다. 일단은 뭐 수능 분석 좀 간단히 드릴게요. 워낙 많이 얘기가 나와서 좀 겁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올해 수능은 딱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단정적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시험이 어려우면 크게 두 가지예요. 아이들이 읽었을 때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독해가 안 돼서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지문은 그럭저럭 뭔 말인지 알겠는데 답이 여러 개로 보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는 원래 항상 어렵지만 아이들이 느끼기에 대충 그래도 이게 정답인 것 같아 하면 실제로 정답이 하나로 모아지면 생각보다 정답률이 잘 나와요.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100% 해석으로 풀지 않습니다. 사실 수능 영어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한테 아이들 앉혀놓고 해석을 시키면 내신처럼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은 친구들은 이걸 감이라고 부르는데 대충 해석해서 그래도 답은 맞췄으니까 하기 쉬운데 이번 수능이 어려웠던 이유는 대충 해석하면 답이 두 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고요.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뭐 쉬운 게 더 좋으신가요? 절대평가니까? 아니에요. 쉬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영어가 절대평가 무용론으로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일단은 목표는 1등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3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거의. 그래서 영어는 당연히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맞고 등급 퍼센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약 3%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한 1%대까지 끌어내렸는데 강사들 사이에서는 한 90점 이상이 4%일 거다. 이걸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서울에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대의 정원을 보시면요. 입시 설명회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약 7%에서 8% 정도가 상위 15개 대학. 우리 아이들이 좀 이름을 들어봤던 대학입니다. 그러면은 영어 1등급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약 7%에서 8%예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평가원 지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서울에 조금 좋은 학교를 가려면 영어 1등급 맞아봐라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인데 작년 수능부터 시작해서 3년째 7%에 미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은 쉬워질 때가 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영어가 엄청 어렵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럴수록 더더욱 1등급을 맞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으로 좀 보시면 이게 대충 계산하시면 이번에는 1등급 나온 애가 한 10,000명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등급 나온 친구들은 굉장히 영어를 잘 본 거고요. 자, 그러면 1등급 학생이 분명히 아까 이거랑 비교하시면 고등학교 2학년 10월 모의고사가 최근이죠. 그래도 한 2만 명 정도는 1등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재수생까지 들어왔으니까 사실상 1등급이 훨씬 많아져야 되는데 다시 10,000명대로 줄었죠. 단순 계산을 좀 하시면. 그러면 1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당연합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절평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느꼈을 때 89점이랑 80점이랑 똑같이 2등급이어서 점수가 떨어졌을 때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영어 갑자기 3등급이 나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뭐라 그러냐? 실수 하나 있다. 요거 맞추면 2는 나왔을 것이다. 마찬가지요. 원래 1 안정적으로 나오던 친구가 2 한번 나와도 앞에서 실수 하나 했다. 요거 하나만 맞췄어도 1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단기간에 뭔가 공부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특히 국어가 떨어지면 좀 자존심 상해하고요. 수학이 떨어지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영어는 떨어져도 한 10점 떨어져야 한 등급이 떨어지니까 체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 학원에 와서 그래도 좀 좋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내신 수업하는 걸 아이들이랑 좀 봤는데요. 영어 학원들 중에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통함기입니다.
사실 이제 내신이라는 것은 암기 베이스의 과목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지만 야 일단 수능 영어든 뭐든 뭐 영어 시험 대비는 외우는 것부터잖아.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처음에 단어 공부하라고 단어장을 막 15개씩 사줍니다. 그럼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데이 1의 마스터예요. 예, 모든 단어장의 데이 1은 꿰고 있어요. 데이 2쯤 되면은 반쯤 기억나고요. 데이 3부터는 새 책입니다. 예, 사실 이제 아이들이 학습력 자체가 좀 부족한 데다가 영어를 너무 암기로만 접근을 하니까 내신은요 외웠던 게 나옵니다. 수능은요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런 학습 방법 자체가 영어에 대한 접근법이 조금 잘못돼 있다. 아이들 느낌에 느낌으로 풀려고 하고 외워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성적이 좀 떨어지는 케이스고, 두 번째는 난이도 변화인데요.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중학교 3학년 때 수능 풀잖아요. 그 점수랑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풀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분명히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풀었던 거나 지금 풀었던 거나 비슷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문이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느낌으로 그냥 풀어요. 아, 그냥 답 3번이기 넘어가면 되겠다.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줍잖게 읽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상하다. 영어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느낌대로 하니까 오히려 정답이 잘 나오는 것 같아 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문이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요, 간접 연계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돼요. 사실 EBS 교재를 영어에서 많이 쓰라고 합니다. 그럼 EBS가 간접 연계가 되는데 내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배웠던 지문이 있으면 그걸 변형해서 지문은 그대로 내요. 그래도. 근데 수능의 간접 연계는 뭐냐면 애국가 1절이 시험범위입니다. 내신에서는 끽해봐야 애국가 2절 나와요. 학원에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국가 1절이 시험범위였으면 EBS 교재에 나왔었다? 수능 어떻게 나온다? 갑자기 호랑이가 나옵니다. 왜지? 백두산에 호랑이 사니까. 사실상 간접 연계는 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지문을 해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애초에 애들이 접근법을 바꿔야 돼요. 영어는 처음 보는 걸 해석해서 푸는 문제다. 그럼 아이들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능력을 먼저 길러줘야 된다. 이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인데요. 아이들 시험 왜 잘 못 보냐면요, 컨디션입니다. 예, 알다시피 이제 국어가 어려웠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국어 시간을 대입을 해보세요. 우리 감성적으로 국어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엄마 얼굴이 막 떠오르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힘들어요. 수학 봅니다.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학 때 긴장이 좀 풀려요. 예, 그래서 막 손 떨면서 다 풀고 나서 밥 먹을 때 감정이 한번 폭발해요. 엄마의 도시락을 딱 보면서 거의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편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막 엄마가 쓴 편지,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결과를 떠나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거 보면은 멘탈이 무너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게 영어 시간은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원래 밥 먹고 자는 시간이에요. 학교에서 습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밥 먹고 졸리니까 체육 시간이 아니고서야 1시 때부터 좁니다. 그러면 이때 영어를 보거든요. 그럼 수능 날도 아이들이 똑같아요. 국어에서 에너지 다 쓰고 수학 쓰고 영어에서 긴장 다 풀려서 갑자기 졸리고 시작하고, 탐구 볼 때 최악이보다 현역들이 탐구를 진짜 못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집 가고 싶어져요. 모의고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긴장이 다 풀렸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이 영어 시험을 좀 어려워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일단은 학습법을 좀 잡아줘야 되고 어느 정도 양은 나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컨디션 관리하는 법에 대한 연습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케이스고, 자 그럼 나름대로의 간단한 솔루션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의 수업을 떠나서 아이들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현장감을 조금 길러주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와부고 학생들한테도 2학년 정시반 친구들에게 수능날 뭐하니? 라고 했더니 학교 안 가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수능날 해야 되는 가장 좋은 공부는요, 아시다시피 이제 모의 수능을 봐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수험표 내고 한번 시험 보는 게 진짜 소중하거든요.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되게 시험처럼 해야 돼요. 그게 제가 뭐 옛날 세대긴 합니다만, 예, 저도 한 졸업한 지가 10몇 년이 됐으니까. 근데 저 때는 뭐가 좋았냐면
학교의 자율성이 좀 있어서요. 사설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3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설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다 취소하고 계속 시험 봤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수능 볼 때 조금은 덜 긴장되더라고요. 이게 재수생이나 N수생들이 조금 수능 컨디션 관리를 잘하는 비결이 현장감이 살아 있어서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라도 강제성을 좀 두시고 싶으시면은 최소한 3번 정도. 제가 이제 3개년 기출 정도는 70분 시간 딱 잡고 아들아 딱 들어가서 딸아 들어가서 70분 시간 잴 테니까 현장이다 생각하고 마킹까지 해서 한번 시험 봐봐라 라는 현장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간을 재고 문제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능 시험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 절평입니다. 자, 기본 점수가 몇 점일까요? 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본인이 3등급이 안 나온다. 무조건 듣기부터 하면 됩니다. 그쵸? EBS 듣기만 하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왜? EBS 듣기가 연계되니까. 아이들이 배웠던 듣기가 그대로 문제로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3등급 이하 학생들은 무조건 단어부터 하는 게 아니라 듣기부터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가 2등급 턱걸이에서 문턱에 막혀 있다. 이 친구는 과감하게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빈칸 추론 순서 삽입이라는 유형이 어렵거든요. 그게 30번대예요. 과감하게 빼고 다 맞추는 전략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2등급을 안정적으로 도달하고 싶으면 어려운 유형의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쉬운 유형을 완벽하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제 1등급에 도전한다. 그러면 3가지를 다 맞춘다는 느낌이 아니라 빈칸 순서 삽입 중에서 본인이 가능한 영역 2가지를 먼저 캐치하고 마지막 영역을 차근차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어차피 영어 그냥 푸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각 유형별로 풀이법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가르치고 뒤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사실 직접 만날 기회가 있으면 뭐 공개 강의를 한번 계획을 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싶네요. 자, 일단은 그래서 영어의 기본 점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듣기가 37점입니다. 그래서 듣기 빼고 우리 아이들이 맞추는 유형들이 있어요. 웬만한 친구들은 다 맞추는 게 18번, 19번입니다. 이게 보면은 18번은 글의 목적 물어보고요. 19번은 심경 물어보는데 가끔 틀리는 친구는 있어요. 왜냐면은 심경에서 뭐 뒤에 누가 칼을 들고 쫓아온다 했을 때 excited 막 신난다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를 제외하고는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18번, 19번은 맞춘다. 그래서 4점 정도가 올라가고요. 20번에서 24번은 조금 읽어야 됩니다. 이제 2등급을 위한 문제들이고 25번에서 28번 네 문제 안내문이에요. 도표에서 잘못된 거 고르는 거 그거 8점도 웬만하면 맞춥니다. 흔히 시력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하고 마지막에 40번 때 끝지분에 가면은 뭐 톰과 제리 막 이런 게 나와요. 실용문 이것도 맞춥니다. 그게 6점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더해 보시면 아이들이 듣기 빼고 기본적으로 기본 독해로 맞출 수 있는 점수가 16점입니다. 그럼 55점이 사실 영어는 기본 점수예요. 그래서 55점이면 몇 등급입니까? 4등급? 5등급? 아니에요. 왜냐? 55점을 맞추고요. 나머지 하나로 찍고 자면 60점대에서 70점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맞출 수 있는 것만 똑바로 풀고 하나로 찍고 자도 3등급은 나오는 게 영어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풀어서 3, 4등급이 나오고 있다면 맞출 수 있는 걸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법을 갖다가 내가 최소한 3등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정복하는 것이다 라는 마인드셋을 철저하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안 해도 돼. 쉬운 것만 맞춰도 3등급 정도는 나와. 요겁니다. 그래서 듣기 먼저 정보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 커리큘럼의 특징이자 지금 좀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70분씩 시험을 보면요. 조금 루즈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 어머니들도 아시다시피 윈터스쿨 같은 데를 가시면요. 제조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수업을 하시는데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자 3시간짜리 수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 딱 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숙제 검사랑 단어 테스트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70분 동안 풀모의고사를 봐요. 1시간 반이 시험입니다. 그럼 이제 쉬는 시간 한 20분 있고요. 양쪽으로. 그리고 나면 아이들 실제로는 1시간 수업 듣고 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언제 그렇게 하는 거냐면 6평이나 또는 9평 이후에 마지막 파이널 때는 풀모의고사 보는 게 맞아요. 70분 동안 앉아서 엉덩이 힘 길러줄게. 근데 영어는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쉬운 유형과 쉽지 않은 유형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는 어려운 유형이죠. 31번에서 42번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려운 유형만 집중적으로 30분 잡고 푸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여기 계신 어머니들에게 한 가지 그 시간 관리 요령 하나만 말씀드리고 여기 넘길게요. 자, 각 유형별로 풀이법이 좀 정해져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들이 시계를 몇 번 봐야 되냐면요. 한 번 봐야 됩니다. 영어는 딱 한 번만 보면 돼요. 듣기가 22분이거든요. 30번 딱 풀고 시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30번까지 풀었을 때 남는 시간이 40분에 육박한다. 이 친구는 원래 속도 유지하면 됩니다. 35분 정도가 있다. 마킹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럼 이 친구의 솔루션은 듣기 풀 때 미리 마킹하는 겁니다. 30분보다 모자르다. 이 친구의 솔루션은 어려운 문제 버리고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게 30-30 공식이에요. 항상 우리 아이가 30번을 풀고 나서 시간을 체크하는 훈련을 시켜주세요. 이게 왜 좋냐면 난이도가 어려웠을 때나 쉬웠을 때나 행동 강령이 생깁니다. 앞에가 잘 풀렸어? 시간이 많이 남았네? 원래대로 풀어. 오늘 시간이 좀 빠듯하네? 그러면 쉬운 것부터 풀어. 요거가만 있어도 아이들의 점수가 좀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0-30 공식 요거 하나는 기억해 주시고요. 집에서 또 연습할 수 있는 요런 유형별로 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문제에 1분 30초, 또 빈칸 추론 한 3분 정도 잡고 훈련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방학 때까지는 하프 모의고사만 딱 보고 모든 문항을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수업이고요. 수업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방학 시즌의 가장 큰 목표는 풀이법 완성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주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고 빈칸 추론을 풀 때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풀이법을 완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좀 기회가 되면 동영상이 됐든 또 공개 강의가 됐든 해서 간단한 맛보기 수업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제일 준비할 거고요. 자, 영어 오답하는 법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의 목표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당연히 풀이법 마무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어도 오답이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는 오답하면은 단어 뜻 찾는 걸로 끝내요. 틀리진 않았는데 단어 뜻을 찾을 때 1번 사전을 찾는다. 2번 네이버에 검색한다. 3번 해설지를 본다. 3번입니다. 왜 3번이냐면 사전을 찾으면요. 일단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뜻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걸 대응하느라 더 오래 걸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네이버 사전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추천하는 건 해설지를 보면 가장 모범 해석에 가까운 답이 나오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케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케이스 압니다. 근데 어떤 지문에서는 사례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지문에서는 실습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지문에서는 사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공부가 되냐면 지문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좀 달라지는데 이 단어에 이런 뜻이 있었어를 해설지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답을 할 때는 해설지를 참고하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 풀고 나서는 구구단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문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려웠던 문장 한번 내신처럼 끊어읽기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인데요. 이 글이 설명문이거나 주장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면 정답이 예를 들어 3번이었으면 왜 3번인지에 대한 이유를 그 지문에서 밑줄 그어 보는 거예요. 보통 근거 문장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 훈련시킬 거고 마지막으로 단어 정리를 하는데 새로운 단어장에 정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이들이 풀었던 단어 그 페이지에 바로 적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독해 문제를 푼 다음에는 구구단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서 요 두 가지 습관 문제풀이법, 구구단 요 두 가지만 방학 때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각오라던가 간단히 또 질의응답을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수업은요. 빈칸 추론을 좀 맛보기로 드리면 아이들이 수능 영어에 접근하는 법을 조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2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영어의 빈칸 추론은 해석이 아니라 단어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1학년 때는요. 수은이는 잘생겼다라는 문장이 주제 문장이면 정답이 잘생겼다라고 써 있어요. 단어 수준의 독해입니다. 2학년 때는요. 여기서 동의어 정도만 알면 돼요. 잘생겼다, 외모가 괜찮다. 요거 고르면 돼요. 9단위의 독해입니다. 3학년 때는요. 비유적 독해예요. 만약 아름다움이 죄라면 수은이는 무기징역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뭔 개소리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게 3학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해석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심오해지는 게 옛날에는 그냥 뭐 수은이 얘기인가 보다 하고 풀었는데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게 뭐 아름다움 얘기랑 갑자기 무기징역이 왜 나와? 요래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수은이는 사과, 당근, 배를 좋아한다. 일반화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수은이는 매일 뭐를 먹는다? 정답. 사과, 당근, 배의 공통점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과일 또는 정확한 답은 과채겠죠. 왜냐면 당근은 채소니까. 요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빈칸 추론이라는 것도 그냥 추론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단서를 조합해서 공통점을 넣는 거. 그게 일반화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 재진술이라는 것은 요런 건데요. 영어 지문의 특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짜증납니다. 왜냐면 단어는 밥과 같다. 주제가 단어인가 밥인가? 단어 얘기거든요. 두 번째 문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먹을수록 든든하다. 이거 밥 얘기인데? 그러나 한 번에 많이 먹거나 급하게 먹는 것은 금물이다. 이거 밥 얘기인데? 단어를 삐리리 하려면 왜 단어지 다시? 요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단어를 밥이랑 똑같다라고 했고 밥 얘기가 나오면 얘를 단어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많이 먹을수록 든든하다를 단어 입장에서 생각하면 많이 알수록 좋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많이 외우려고 하거나 급하게 외우려고 하면은 어렵다. 그래서 단어를 삐리리 하려면 적당량을 주기적으로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여기서 마지막 함정이 있습니다. 단어 입장에서는 암기하는 것이냐 소화하는 것이냐. 아이들은 놀랍게도 암기를 고릅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단어를 밥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고 적당량을 씹어 먹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빈칸 추론의 짜증나는 점이에요. 사실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보면 화가 납니다. 근데 수능 영어의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걸 노리고 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방법만 알려주면 아이들이 좀 적응을 합니다. 아, 영어 답지 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원래 이런 과목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풀이법을 좀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자, 자료는요. 제가 이제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출제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의고사가 하나 있고요. 올해까지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좀 썼었고 사실 이제 조금 유명 강사의 출제진으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뭐 조정식 모의고사라던가 그다음에 션티 모의고사라고 인간 강사 모의고사 이 출제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원래 모의고사가 좀 비싸요. 이 한 세트가 한 3만 원, 막 15,000원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3 강의를 이제 3년 차 정도를 하는데요. 저는 모의고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출제를 하다 보면은 출제 비용을 조금 받아요. 그걸로 그냥 우리 아이들 퉁치자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올해까지는 제가 갑자기 애들이 너무 많아지면 힘들겠지만 뭐 요 정도 인원은 제가 그냥 모의고사비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는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 망안은 이미 좀 보내시는 어머니도 계실 텐데 보통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제가 제 욕심이었는데요. 요 지역 아이들만 갖고 표본을 매기면 좀 아쉬워서 다른 지역 대치나 분당권 아이들이랑 같이 채점을 해서 일요일날 성적이 나갔었어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요걸 그냥 일단 원래 수업인 금요일 당일에 먼저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와보고 졸업한 친구 하나를 또 조교로 데려와서 그날 당일 바로 점수가 나가고 아이들 화요일과 목요일에 클리닉 그 친구가 이제 듣기 정도는 봐줄 거고요. 그 외에 독해 관련 문제는 제가 다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이렇게 이제 영상도 수은영어 홈페이지가 있는데 리뉴얼 중이긴 해서 이렇게 온유라고 홈페이지랑 되게 비슷해요.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강의도 볼 수 있게 열어둡니다. 저는 뭐 일주일만 봐라 이런 게 아니라 1년 커리를 다 열어두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방학 때 옛날에 들었는데 빈칸 추론 풀이법 까먹었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첫 인사고 또 언제 인사를 드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 아이의 목표는 입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뭐 비효율적으로 야 영어가 제일 중요해 수학 국어보다 중요해 라는 강사 아닙니다. 저는 영어는 이렇게만 해서 1등급 만들자 효율성을 좀 따지는 강사이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저한테 여쭤봐 주시고요. 입시에서 승리하는 아이들로 키우겠다라는 모토를 좀 드리고
죄송해요. 이전에 이제 국어쌤이 계셨어서 준비했던 멘트를 수정했는데 뭐냐면 저는 그 제 성과 자랑을 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대치 설명회를 할 때는 거기선 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해 합격한 애들을 다 써요. 뭐 누구 서울대, 의대 누구 막 이렇게 쓰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가 잘 가야죠. 예, 그래서 입시에서 승리하는 아이들은 아이들 하나하나 좀 케어해서 아이들 입시 지도 같은 것도 좀 도와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좀 수업 호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열정은 이렇게 좀 적혀 있고요. 또 기회 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김승환 선수였습니다. 네, 오늘 드린 말씀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정말 선생님들 모시느냐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영어 강사라서 영어는 지원자가 정말 많았는데 성에 정말 안 차는 거예요. 근데 김수훈 선생님께서도 그 강남의 영동고등학교 내신 한 100명 이상 하시던 선생님인데 수능으로 전환한 지 한 3년에서 4년째 되고 계시고 저희가 시강도 다 보고 자료도 다 분석했어요. 사실 다른 과목은 그게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전재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대전에서 강의를 여셨어요. 저희 이제 온유라고 본원에서 열었는데 학생들 성장 속도가 그러니까 수강생 성장 속도도 좋은데 학생들의 성장 속도가 정말 좋다고 본원 원장 대표 원장께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매일 전화했습니다. 전재린 선생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조용수 원장님은 수학이 사실 제일 어려운데요. 수학이 사실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제일 어려운데 조용수 원장님이랑 원래 같은 학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근데 2019년부터 와부고등학교 저랑 이제 팀 맞춰서 계속 수업하셨고 무엇보다 지금 공부 꽤 잘하는 뭐 의대나 서울대나 이런 데 간 친구들이 3학년 때 불안하니까 그냥 대치동에 갔다가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 돌아온 걸 제가 실제로 제 제자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영수 원장님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수학 강사는 어떤 강사가 좋은 강사고 이 강사가 이제 영상을 보내왔는데 이 시강을 한번 봐주세요. 혹은 시강한다는데 같이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수학 강사는 이게 제가 좀 성대모사를 하는 편인데 네. 수학 강사는 고3은 최소 고3만 10년 이상 해야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진짜 10년 이상 고3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정말 유명한 사람을 뭐 컨택도 하고 돈 하나도 안 받겠다 우리는 뭐 번 돈 다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도 컨택하고 이게 다 했는데 이게 결국엔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일매일 지금 조영수 원장님이 저기 다산의 김현조 원장으로 수업하시는데 본인이 원장이신데 제가 매일 찾아가가지고 제발 이틀만 빼달라고 그래서 진짜 정말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여기서 차로 이동한 할 수 있는 거리 그 어딜 가도 수능 강의 이 정도 들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저도 시골 원장이지만 시골 학원 원장이지만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뭐 이 시골에 그래도 좀 이바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항상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시골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맞아 시골 해가 돼가지고 네 이상이고요. 저희 오늘 요 피드백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저 무료 주차 뒤에 바로 뒤에 주차장 차 대신 학부모님께서는 무료 주차 1시간 되니까 꼭 데스크에서 번호 적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